반갑습니다. 지식보부상입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지식 컨텐츠가 아니라 책 컨텐츠를 들고 왔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책과 지식, 지식과 책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지식 컨텐츠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김영하 작가 덕후입니다.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거든요. 김영하 작가가 이제 95년도에 등단하셔서 지금까지 낸 책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게 21강으로 돼 있는데 22강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한 권을 더 추가했거든요. 김영하 작가 막 전권을 다루진 못했지만 뭐 거의 모든 책을 다 다뤘다, 몇 권 빼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바로 월드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대 말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비행 청소년들 얘기예요. 이게 비행 청소년들 얘기니까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진 않겠구나, 뭐 이런 걸 다 예상하면서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도 좀 충격적인 장면이 좀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 읽으신 분들은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비행 청소년들이 빈집을 구하거든요. 거기서 남녀가 뒤섞여서 살아. 남자 셋인가 여자 셋인가 그걸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집단 윤간을 벌이고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 책 다 읽으면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영하 작가님이 이제 그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하셨거든요. 그 쓰면서도 힘드셨을 것 같아. 굉장히. 그거 읽으면서 뭐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작가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왜냐면 1차적으로는 비행 청소년들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들 얘기고, 그리고 또 이 표지 보십시오. 표지가 얼마나 착해 보여. 순수해 보이는 어린 남학생이 따뜻한 빛을 받으면서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좀 순수해 보이는 어린 남학생이 나와서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뭐 처한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막 나쁜 짓 좀 하다가 우연한 계기가 찾아와. 그래서 정신을 차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성장소설. 표지 보고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혹시? 게다가 제목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그 제목을 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리기는 개뿔. 이 소설은 이 감미로운 멜로디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설이었다, 뭐 그렇게. 이것도 원래 제목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아니었대요. 이게 무숙자 제2의 숭고한 생애인가? 뭐 어쨌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숙자 제2의 뭐 숭고한 생애, 뭐 이게 좀 이상하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바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 책은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고, 말하다는 김영하 작가 강연 모음집입니다. 문학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김영하 작가가 했던 강연을 그대로 담은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읽혀요. 왜냐면 문장 자체가 이제 다 구어체고 말하듯이 적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술술 읽힙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이제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작가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전 세대에 쓰인 문학 작품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사전을 참고하면 과거의 언어에 갇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는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언어의 변화를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해야 되는데, 그 사전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언어의 변화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김영하 작가 글을 교일하면서 편집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작가님이 쓰신 이 단어는 사전에 없다, 사전에 있는 단어를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김영하 작가가, 그러면 다음번에 사전 편찬할 때 이 단어를 새롭게 등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죠? 굉장히 그 대목이 저한테는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냐 말하다냐. 말하다는 되게 좋은 작품인데, 이게 앞서 언급했다시피 되게 잘 읽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잘 읽히는 책의 단점이 너무 잘 읽혀. 그러면은 머리에 잘 안 남아. 그래서 책은 조금은 어려운 것도 나쁘지 않다. 참 책이 잘 읽혀도 뭐라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이 책이 너무 잘 읽혀서 나중에 다 읽고 나면은 무슨 얘기했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하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제가 너무 막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은데, 너무 적나라하다, 잔인하다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다 읽으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범죄에는 서사와 맥락이 있다고 하지만 안 좋은 환경에 처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선택하겠습니다. 빛의 제국대 읽다.
아, 빛의 제국은 명작입니다. 아, 이거는 난파된 간첩 얘기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김기영인데 김기영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간첩 활동을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한 21살, 22살쯤 돼서 남한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북한으로부터 잊혀진 거야. 남한에서 간접 생활을 해도 계속 북한이랑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북한에서 김기영을 간첩으로 보내놓고 버린 거죠. 그냥 연락을 안 취한 거죠. 그래서 기껏 훈련 받아가지고 남한까지 왔는데 이제 북한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남한 사회에 잘 섞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막 결혼도 하고 애까지 놓거든요. 그렇게 또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북한에선 21년 살고 남한에서도 똑같이 21년 살고, 물론 가족들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딸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지령을 받거든요. 그 귀환 명령을 받은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목차거든요. 목차가 1시간 단위로 짜져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목차가 24개예요. 24개 맞나? 아마 그럴 겁니다. 맞나? 여튼 1시간 단위로 짜져 있어요. 막 아침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9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목차가 그렇게 시간 단위로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굉장히 독특해서 그 작가의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시간 단위로 하루 동안 일을 풀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막 요런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목차에서 작가의 자신감이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또 여기 독특한 게 가족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김기영이랑 거의 비슷한 비중만큼 다른 가족들도 많이 다뤘거든요. 아내도 많이 다루고 그 딸도 많이 다루고.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일을 보면은 집안이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판인 거야. 아내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대학생이랑 바람이나 피고 있고, 또 난잡한 성교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게 본인은 간첩이잖아. 간첩 남편과 바람피는 아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앞서 언급한 이 단 하루에 다 까발려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간첩인 걸 알게 되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단 하루 만에 가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잊었어도 운명은 그녀를 잊지 않았다.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이 뭐가 그렇게 좋았냐? 우리 각자가 태어나면서 짊어지게 되는 짐들이 있잖아요. 뭐 타고난 운명이 있잖아. 그게 뭐 가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타고난 지병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문장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저마다의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의무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못 본 척 할 수 있다 이거야. 못 본 척하고 일시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못 본 척한 운명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구절이 저한테 좀 꽂혔습니다. 그렇게 좋았는지 또 빛의 제국 처음 읽을 때는 이걸 총 2번 읽었거든요. 처음 읽을 때는 막 북한 관련된 꿈을 며칠 동안 꿨습니다. 이게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소설에 그랬던 때가 있는데, 2번째 읽을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참 뭐 대단한 소설이었다, 뭐 좋은 소설이었다, 그렇게 보고. 일단은 이게 좀 밀도 있는 책입니다. 한 번에 이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번째 읽었을 때 조금 그나마 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소설책을 읽는 겁니다. 그런 다른 논픽션 책들 있잖아요. 뭐 사회과학 책이나 철학책 이런 책들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소설 중에서도 고전소설, 좀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돈키호테, 뭐 오디세우스, 뭐 호메로스가 쓴 그런 좀 걸출한 작품들, 이런 거 고전소설, 그런 걸출한 작품들을 좀 다루는데, 그런 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소설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긴데, 이 책은 좋은 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싶은 책이 생겨요. 왜냐면 김용하 작가가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쓸데없고 인생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소설책을 왜 읽는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노르웨이 숲으로 뭔가를 얘기한다 하면은 막 노르웨이 숲이 읽고 싶어지고, 돈키호테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면은 돈키호테가 읽고 싶어져.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읽고 싶은 책의 리스트가 많이 추가된다. 좋은 책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김용하 작가가 적극적으로 뭔가 책 소개를 해주는 느낌도 있고, 또 소설책을 보는 안목을 키워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설은 의미를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다, 그냥 뭐 재밌으려고 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좀 저한테는 밀도가 있었다. 이게 워낙 소설책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책에 좀 친근한 사람들, 특히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소설 덕후를 위한 헌사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의 선택은 눈치채셨죠? 저는 빛의 제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굴비낚시 대 올해 준비해온 대답. 굴비낚시는 영화 에세이입니다. 영화 18편 정도가 소개돼 있고 그 한 편 한 편의 글의 호흡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영화 한 편당 책 기준 한 4장, 5장? 그래서 금방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옛날 책이거든요. 딱 2000년도에 나왔어요. 딱 2000년도에. 그럼 20년도 넘었죠. 그래서 다 옛날 영화들이야. 예를 들면 뭐 쇼생크 탈출, 오수정, 매트릭스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거는 김영하 작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원을 한 거예요. 산부인과로. 왜 남자가 산부인과에 입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입원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는데 그 동안 어떤 간호조무사랑 친해진 거야. 김영하 작가도 그 여자를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 일주일만 있다가 퇴원을 했고 김영하 작가는 또 수능을 쳤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랬는데 수능이 끝나고 이 간호조무사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 김영하 작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그 누나랑 단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는 점점점 달아오르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또 맥주집에 갑니다. 김영하 작가는 뭐 아주 신이 났겠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두근두근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누나가 할 말이 있대. 무슨 할 말? 무슨 할 말이겠습니까? 김영하 작가는 뭐 심장이 쾅쾅 뛰는 거죠. 그런데 그 간호조무사 누나가 한다는 말이 나 대학 가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를 또 잘했으니까 김영하 작가가. 김영하 작가의 기대와 환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르겠습니다. 이 일화가 제일 재밌어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다른 영화 이야기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다. 아! 그 셰익스피어 이야기도 있는데 셰익스피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주 절절한 사랑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연애 고수면, 얼마나 사랑에 능통하면 저런 대단한 로맨스 작품을 남기냐. 연애 진짜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김영하 작가의 추론으로는 의외로 연애나 사랑에 서툴고 찌질한 사람들이 그런 글은 잘 쓴다. 그런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추론도 하시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올해 준비해온 대답인데요. 아, 올해 준비해온 대답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진짜 이 책은 미쳤어요. 이 책은 시칠리아 여행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으면 너무 시칠리아로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을 자극하고 뭐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부추기는 능력이 타고났거든요. 뭐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소설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면 소설을 읽고 싶고 글쓰기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면 글을 쓰고 싶고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마음에 불을 지피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다. 사실 이거는 작가로서 대단한 능력이죠. 올해 준비해온 대답 서문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 자신감이.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당신은 이 책을 다 읽으면 시칠리아를 가게 될 것이고 단언컨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으면 무조건 너는 시칠리아 가게 돼 있어. 뭐 요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처음에 서문을 다 읽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이 작가님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뒤에 나와 있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와 미쳤어. 무조건 가고 싶어. 약간 시칠리아가 아니더라도 김영하 작가가 여행하는 그 방식대로 어디든 떠나고 싶어. 아 이게 굉장히 와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충동을 들게 하는 책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았냐. 사실은 김영하 작가가 시칠리아에서 뭐 그렇게 특별히 한 건 없거든요. 뭐 특별한 무언가를 하진 않았어요.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특별해 보이고 왜 그렇게 이 여행기가 좋았냐. 김영하 작가가 좀 지식이 해박하고 문화적인 소양이 굉장히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곳을 가도 굉장히 깊이 있는 체험을 하는 느낌? 근데 그런 체험을 기가 막힌 글로 옮겨 놓으니까 이게 안 빠져들래야 안 빠져들 수가 없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김영하 작가가 이제 그리스 원형극장을 돌아다니면서 대학교 시절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 뭐라 해야 될까? 김영하 작가의 한때 가슴 뜨거웠던 꿈을 엿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이 어쨌든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현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여행지에서 추억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과거를 반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행 중에 과거를 반추하는 순간을 김영하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냐? 간단하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행은 과거의 빛나는 편린들과 마주하는 고고학적 탐사, 내면으로의 항해가 된다.
이야, 문장 진짜 죽여주죠?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굴비낚시랑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랑 비교하면 우선 시간적인 텀이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옛날 에세이들을 보면은 좀 투박하고 날 것의 맛이 있거든요? 또 옛날 에세이일수록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글을 허투루 안 적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일상적인 얘기라던가 아니면 일회성 잡생각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뭐 좋으면 좋고 아쉬우면 아쉬운 거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그리고 문체도 제가 느끼기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세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에세이는 최근작들이 조금 더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 최근 에세이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책에는 시칠리아 관련된 지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칠리아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시칠리아와 얽혀있는 문화적인 소재, 뭐 대부라던가 아니면은 얽혀있는 문학 작품들, 그런 것들이 이 여행기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역사를 설명할 때만 저한테는 좀 지루하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시칠리아 역사가 그렇게까지는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시칠리아를 간다면은 또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려면 시칠리아가 중요하죠. 그 역사적인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이 책에서 그 부분은 조금 지루했다. 그 완독률을 좀 낮추는 요소가 아니었나. 꾸역꾸역 어떻게 읽어냈습니다. 그 지루한 부분을 견디고. 어쨌든 저는 올해 준비해온 대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여행자 도쿄 대 김영하 이후일의 영화 이야기. 김영하 여행자 도쿄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도쿄 여행을 갔거든요. 도쿄 여행에서 이 책에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 제가 조시가의 묘지에 갔습니다. 혹시 조시가의 묘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나츠메 소세키 있잖아요. 나츠메 소세키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나츠메 소세키는 그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소설가입니다. 나츠메 소세키가 쓴 마음이라는 소설에도 조시가의 묘지가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배경지로.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김영하 작가가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을 다 읽고 조시가의 묘지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책을 읽었으니까. 어차피 뭐 도쿄 여행도 잡혔겠다. 나츠메 소세키 소설을 읽고 조시가의 묘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국 도쿄 여행 중에 조시가의 묘지에 갔는데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일본에 한국 사람 많아가지고 별로 한국 관광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던데 조시가의 묘지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인도 별로 없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없고. 그래서 그 조시가의 묘지를 걸으면서 나츠메 소세키 소설을 떠올리기도 하고 나츠메 소세키가 묻혀있는 묘에 가서 형님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뭐 추천드립니다. 그 경로를. 그리고 이 책에는 성숙한 여행은 어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김영하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영하 작가한테 여행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우리가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고 싶은 곳을 다는 못 가잖아요. 또 먹고 싶은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먹고 싶은 거를 다는 못 먹잖아. 그래서 여행은 무언가를 계속 포기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행지에서는 뭔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는 게 여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여행을 가면 그 도시의 유명한 데를 다 돌아다녀 봐야 뭔가 이 본전을 챙겼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또 알차게 여행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가고 싶은데 다 못 간다. 가고 싶은 곳은 무한정 있어도 우리의 욕구는 무한정해도 현실은 제약이 있으니 그 제약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가야 된다. 그게 여행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구성이 참 재밌는데 책 1장이 소설입니다. 마코토라는 단편 소설을 1장으로 실어놨는데 아니 왜 여행 에세이에 소설을 실어놨지? 뭐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 게 여기에 실린 소설이 그거래요. 도쿄 여행을 하면서 소설을 구상한 거야. 거기서 구상한 내용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글로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에 실린 단편 소설인데 야, 진짜 낭만 있지 않습니까? 여행지에서 소설 구상도 하고. 그리고 2장에는 도쿄에서 찍은 사진들을 쫙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도쿄가 어쨌든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글을 세로로 쓰잖아. 그래서 그 사진 옆에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감이나 글 같은 걸 적을 때 조그만한 글씨로 글을 세로로 적어요.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적었는데 그게 참 귀엽더라고요. 감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세이. 그래서 이렇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가 많이 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뭐 그래서 당연히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런 책이고. 김영하 이후일의 영화 이야기.
김영하 작가가 글을 적었고 이우일 만화가님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우일 작가 만화가 너무 작게 그려져가지고 잘 안 보여. 4컷 만화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좀 작게 나왔고 말풍선 안에 있는 글자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제외한다면 좀 이제 인상에 남는 거는 김영하 작가 책을 보면 영화를 굉장히 잘 인용하시거든요. 소설책을 봐도 영화를 잘 인용하시고 또 에세이만 봐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김영하 작가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좋아한대. 영화를 보면 볼수록 소설이 또 좋아진대요. 왜냐면 영상 매체가 자기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못 읽잖아요. 영화보다가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장면이 휘리릭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소설의 템포가 맞춰져 있는 김영하 작가 입장에서는 영화가 너무 무자비하게 재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외국 영화의 경우엔 더 심하다. 왜냐하면 외국 영화는 자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막이 있으면 자막에 집중한다고 정작 중요한 화면은 못 봐.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보면은 자막이 있기 때문에 시선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막의 맞춤법이라도 틀렸다 하면은 김영하 작가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계속 거슬리는 거죠. 거슬려가지고 신경 쓰이는 거지. 또 신경 쓰이면 또 제대로 못 봐.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공감했는데, 왜냐면 저도 진짜 자막 본다고 영화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그래도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외국 영화는 더 안 좋아하시는 거야. 또 김영하 작가가 특이한 게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안 좋아한대요. 그 집에서 보는 걸 좋아한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본인이 이제 키가 크고 본인 표현대로 하면 머리가 크대요. 그러니까 극장 바로 자기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그리고 극장에 가면은 예기치 못하는 돌발 상황, 막 옆에서 기침을 계속 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이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영화를 보기 싫은 거죠, 김영하 작가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걸 선호하시는 건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결국은 이 책을 다 읽으면 영화에 관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문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영화를 핑계 삼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튼 저는 여행자 도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대 살인자의 기억법. 보다는 앞에서 나왔던 말하다 읽다 그리고 보다, 그래서 3부작이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그래도 특별히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양극화를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양극화를 해석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돈을 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논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휴대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회사 연락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직장 말단 직원도 직장 상사가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휴대폰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간부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연락 좀 안 받았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휴대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휴대폰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부자는 뭘 하느냐, IT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IT 기업의 주식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IT 기업의 주식이 올라갈 테니까 IT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뭐 물론 이 하나의 관점으로 양극화의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색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이 책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김영하 작가가 28살쯤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 갔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한 2주 3주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이게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답답한 거죠, 자기 상황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너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2주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벌어진 거죠. 김영하 작가가 비엔나 역에서 피렌체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국말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 여자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김영하 작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 걸어야겠죠. 네, 실제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 3주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야, 일방적으로. 야, 근데 그 여자분들도 진짜 착한 게 그거를 일일이 다 들어줬던 거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여자 2분은 서로 사촌이었던 거야. 사촌 언니랑 사촌 동생이 같이 여행을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김영하 작가는 피렌체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 한국인 여자들은 부다페스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기차가 달랐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쉽게 헤어지거든요. 김영하 작가는 피렌체로 가고 한국인 자매는 부다페스트로 간 거죠. 그런데 김영하 작가는 피렌체에 와서도 계속 그 한국인 자매 중에서 그 언니가 어른거리는 거야. 그게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 뭐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한국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부다페스트로 떠납니다. 만날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무작정 떠난 거죠. 무작정 맨땅에 헤딩. 찬란한 젊음, 피 끓는 청춘. 그래서 무작정 부다페스트로 떠나서 한국인 여자들을 만났느냐? 실제로 드라마틱하게 만났습니다. 부다페스트역 기차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났냐? 그 사람들은 숙소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절묘한 게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기차표 시간을 확인하려고 확인차 잠깐 기차역에 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딱 그때 김영하 작가가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자잘자잘하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쏙쏙들이 숨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다음 책은 살인자의 기억법이네요. 아, 살인자의 기억법 재밌습니다. 이게 김영하 작가 다른 어떤 책보다 문장이 간결하거든요. 간결하다는 말이 단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짧아. 그래서 이 책도 되게 가독성이 좋아요. 쫙쫙 읽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30분, 1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원래 전자책 이런데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근데 이 책은 전자책으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럴 만큼 되게 잘 읽힌다. 이게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70대 노인 연쇄살인범이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서 일지를 쓰거든요. 일지? 근데 일지를 쓰는데 어쨌든 그것도 글쓰기잖아. 그런데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거야. 필력이 딸리는 거죠. 자기는 막 자기가 과거에 살인을 할 때의 그 말로 형언하기 힘든 그 희열을 온전히 글로 담고 싶은데 글을 뭐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지를 적을수록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살인 일지를 더 잘 적기 위해서 시를 배우기 시작해요. 시를 가르쳐주는 강좌를 듣게 되거든요. 이것도 참 웃기죠. 살인 일지를 잘 적기 위해서 시를 배우는 게.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강사가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주인공은 고민하는 거죠. 죽일지 말지. 그런 게 약간 사소한데 재밌어요. 좀 사소한데 재밌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소설은 살인자의 살인일지예요. 그 살인자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이나 아니면 오늘의 간단한 일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치매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이제 점점점 증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주인공이. 그게 또 이제 이 작품을 보는데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게 이 주인공 살인마가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근데 남자친구를 유심히 보니까 자기와 같은 살인마인 것 같은 거야. 왜 이제 문어도 꼴뚜기가 먼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킬러도 킬러가 먼저 알아본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치매 살인마는 매일매일 기억을 잃잖아요. 딸의 남자친구가 살인한 거를 기억을 해도 그거를 자고만 일어나면 까먹는 거야. 그 사실을. 그래서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딸 남자친구 이름이 박주태였나? 그래서 막 적어요. 박주태는 살인범이다. 박주태는 살인범이다. 막 이러면서 쫙 적어. 기록을 해. 필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시 자고만 일어나도 어제 했던 기록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살인자의 기억법인데, 근데 이것도 소설의 후반부로 가면은 대단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반전이 설득력이 있어. 진짜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막 쭉 보다가 소설 후반부쯤에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충격을 음미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충격에 정신이 약간 얼얼해져. 뭐 여튼 대단한 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김영하 작가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고르기가 힘든데 보다랑 살인자의 기억법, 그래도 저는 대중의 기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가 이기고 뭐가 지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아랑은 왜 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우선 이설 짓고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랑은 왜는 다 못 읽었어.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읽었거든요. 변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왜 다 못 읽었냐면, 아랑은 왜, 이 책이 제목이 왜 이러냐면 실제 조선시대 설화 중에서 아랑전설이라는 설화가 있었나봐요. 그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소설이. 그래서 이제 아랑전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목이 아랑은 왜예요. 그래서 책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랑전설이 뭔지 쫙 소개를 해줘.
알려줘요. 그래서 쭉 읽는데 이게 참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랑 전설을 다 읽고 고민을 했어요. 이 소설을 더 읽을지 말지를. 아니 왜냐면 아랑 전설이 재미없는데, 아랑 전설의 흥미를 못 느꼈는데 그거를 각색한 아랑은 왜 이 소설은 과연 재미와 흥미가 있을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안 읽게 됐는데, 김영하 작가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장 독자의 반응이 아쉬운 작품이 아랑은 왜 이 작품이래요. 왜냐면 굉장히 신나게 썼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가벼운 죄책감이 좀 들었는데, 여튼 이 책은 다 읽으신 분들이 후기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김영하 작가님 첫 장편 소설인데 이게 되게 오래됐죠. 아마 1995년에 출간됐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 프랑수아즈 사강이라고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가가 마약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봐, 마약을 왜 했냐고. 그런데 이제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내 몸을 구속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딱 들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얘기죠. 그 워딩에서 따오신 거예요, 제목을. 이 책은 설정이 미쳤어. 이 책 주인공 직업이 자살한 애인이야.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막상 죽으려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사회 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버리니까 확 관심을 사로잡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잠재적 자살인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고객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길거리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신문으로 광고를 내는 거죠. 상담해드립니다, 이런 문구에 광고를 내는 거지. 그럼 이제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전화를 받고 목소리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 요즘 같은 AI 시대에서 보면 이게 좀 촌스럽죠, 그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책의 배경이 90년대 서울이에요. 90년대 서울.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90년대 도시에서 풍기는 그 낭만 있잖아요, 낭만. 그 낭만의 추억에 빠져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자살 안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항상 해외로 떠나거든요. 해외로 떠나는데 항상 유럽을 가요. 특히 피렌체나 이런 데를 가는데, 그거를 보면은 또 유럽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고 또 이 책의 매력 중에 하나가 미술 작품이나 재즈, 블루스 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절히 잘 배치하셔가지고 소설이 좀 미학적으로 보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소설책 한 권이 하나의 전시회를 보는 것 같아요. 미술품도 보여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난해한 영상도 틀어줘. 그런데 그 각각의 예술 작품들이 전부 다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 예를 들면 소설 마지막 장면이 어떤 여자가 욕조 안에서 자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따뜻한 욕조 속에 들어간 여자가 자기 동맥을 딱 끊는 순간에 주인공 남자가 음악을 하나 틀어줘요. 그게 이제 레너드 코엔의 Everybody Knows였나? 여튼 이제 음악을 딱 틀어주면서 점점 정신이 희미해지는 여자를 보고 주인공이 좋은 여행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거든요. 제가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바로 휴대폰을 들고 그 노래를 찾아서 틀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소설 마지막을 끝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의 죽음이 막 자살을 해서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여. 미학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전시장에서 열리는 예술 행위인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미술 작품이 막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소설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여자 캐릭터를 그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 그림 있잖아요. 그 유디트랑 닮았다고 해서 유디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여자 이름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 짧은 소설에 미술 작품이나 이제 좀 끈적한 음악들이 중요한 메타포로 쓰인다. 그런데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좀 자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좀 평면적이야. 예를 들면 주인공이 자살 안내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주인공은 일반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고 봐도 주인공은 지나치게 초월적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이다. 그거는 그렇다 쳐. 그런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불우했던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인공이 좀 로봇처럼 느껴져요. 기계적으로 살인 안내를 하고 기계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 소설을 쭉 읽고 있으면 자기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한 영화배우를 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아니 이렇게 자기적으로 설계된 인물들을 실사판으로 영화로 보여준다? 아무래도 좀 어색하겠죠, 그죠?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어색한 느낌에다가 좀 크게 재미를 못 느꼈다. 이 소설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좀 있다면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창작이다. 뭐 이 문장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 맨 마지막 장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 멀리 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인생은. 그것도 좀 와닿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게 와닿았다. 그래서 여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고 당연히 실제로 읽었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대 작별 인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 책은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인데 이 책은 내용 자체가 읽기가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일상적인 내용이 나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아파지는 게 이런 일상적인 내용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를 첨가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 여자가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둘이 서서히 빠져들다가 뭐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로봇이었다. 이게 첫 번째 단편 로봇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일상적인 내용이잖아. 왜냐하면 모르는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니까 다분히 일상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일상적인 내용에 그 남자는 알고 보니 로봇이었다. 뭐 요런 비현실적인 요소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이 단편집에 실려있는 다른 소설들을 보면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용 전개가 엄청 생뚱맞아져. 그러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소설은. 그래서 일상적인 내용이 일단 바탕이니까 술술술 읽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게 뭔 말 하는 걸까? 이렇게 의미를 캐내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명료하게 안 돼.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안 돼.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곱씹게 되는 맛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 책의 매력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을 하나 소개하면 마코토라고 있습니다. 마코토.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김영하 여행자 도쿄에서도 소개됐는데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왜 마코토냐? 주인공 지영이 짝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마코토가. 같은 학교에 다니거든요. 근데 마코토가 일본인이니까 하숙집에 사는 거야. 하숙집에. 그러니까 하숙집에 살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 지영은 충분히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등하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마코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마코토랑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코토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 그냥 이 젊어서 그런지 이게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 의도했던 대로 하숙집에 오고 나서 마코토랑 더 친해집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 눈에 비친 마코토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야. 외모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까지 겸비된 그런 완성형의 인간이야. 그렇게 홀딱 빠져버린 거죠, 마코토한테. 그런데 마코토도 은근히 언지를 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조금 진전되나 싶더니 그 둘 사이에 한 명이 딱 끼어버린 거죠. 그 현주라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또 같은 동기인데 현주라는 여자애가 마코토랑 술만 먹으면 픽 쓰러져 버리는 거야. 어지럽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주인공 눈에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보였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현주를 미워하는 걸 넘어서 뭐 거진 증오를 합니다. 증오를. 뭐 뒷담도 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마코토를 현주한테 뺏기거든. 뭐 결국 마코토랑 현주가 사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주인공은 현주를 거의 이제 남자에 미친 사람, 남자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술자리에서 기절까지 하는 관심종자, 미친 여우,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싫어한 거죠. 엄청 싫어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마코토는 거진 뭐 이제 성인군자로 보죠. 성인군자. 그런데 어쨌든 주인공이 현주랑 마코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관계없이 둘은 어쨌든 사귀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마코토에 대한 마음을 혼자서 정리해요. 혼자서 정리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코토랑 현주를 잊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다른 동기한테 연락이 와. 현주가 죽었대. 그때 술자리에서 기절했던 게 진짜로 기절한 거야.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아팠던 거야. 그리고 현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후에 마코토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거든요. 한 10년 만에.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던 성인군자 이미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 별로인 남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콩각시가 벗겨진 거죠. 예전에는 특별하게 여겼던 말투가 되게 어눌하게 들리고 센스 있다고 생각했던 유머들이 되게 이상하게 들려. 과거에 마코토한테 너무 콩각시가 씌어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세상이 전부 다 굴곡돼 보이는 거야. 마코토의 단점 이런 것까지 다 좋아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 재미없는 유머 이런 것들도 다 좋아 보였던 거지. 심지어는 현주도 실제로 술자리에서 아파서 기절한 건데 그것도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왜곡해서 해석하잖아. 그런데 이제 마코토에 대해서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제정신을 찾고 보니까 현주는 실제로 아파서 죽었고 마코토는 별로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콩각시가 씌었을 때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모든 세상이 굴곡돼 보이니까. 그러니까 색안경을 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비단 이런 콩각시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적용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몸도 크게 한번 아파봐야 내가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때까지 쌓였던 걸 막 터뜨릴 때라야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근데 심지어는 일이 터지고 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이 책의 제목처럼. 그래서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이 책에 수록된 단편 소설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인간의 과신, 그거를 좀 제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여튼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고, 그 다음은 작별인사네요. 작별인사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이게 이제 김영하 작가 가장 최근작인데 이게 드물게 SF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철이에요. 철이. 근데 이제 아빠랑 둘이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좀 통제가 심했어요.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은 못 나가게 해. 그리고 철이가 엄청 학교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학교도 못 가게 해. 무조건 홈스쿨링이야, 홈스쿨링. 그렇게 이제 철이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철이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철이가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되냐? 이제 아빠는 안 된다,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이가 그냥 아빠한테 말 안 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한테 불시 검문을 받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멀리서 포스기로 찍어. 그게 인간이라면 파란색이 뜨거든요. 근데 철이는 멀리서 찍어보니까 빨간색이 뜨는 거야. 빨간색이. 원래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은 로봇이라는 얘기니까 로봇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이는 빨간색인데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시 검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저희랑 함께 가시죠 이러면서 막 통상적인 대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이는 여기서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하루로. 김영하 작가가 보면은 특정한 날,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빛의 제국이죠.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온 그 하루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운명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끝나죠. 그리고 또 검은꽃도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멕시코로 떠나는 걸 기점으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제한된 시간, 특정 사건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소재는 사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있겠죠. 그죠? 김영하 작가가 그런 이야기 구조를 차용해서 많은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별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이라는 아이가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실은 로봇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별인사도 그런 형태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기본적으로 좀 스토리 중심의 소설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중심의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상당히 묵직한 철학적인 주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을 이 소설을 통해서 풀어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에서 김영하 작가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선 첫 번째로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죽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로 저한텐 다가왔는데,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갑자기 영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제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정신, 의식만 존재하는 거야,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육체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은 전혀 없는 거지. 물론 그 대신에 육체 때문에 고생할 일도 전혀 없죠. 뭐 몸은 아프기도 하고 손톱도 깎아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또 영양제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막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영생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영생하고 나니까 소설이나 음악,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진 거야. 왜냐면 이제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촉박한 시간 속에서 그 자기한테 얽히고 설킨 그 갈등을 온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 철이는 자기한테는 이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이랑 다르게 시간이 무한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주인공들이 필사적으로 어떤 일에 매달리는 게 예전만큼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철이는 영생을 포기해요. 그 포기하는 대목에서 그 김영하 작가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몸은 어떻게든 병들게 되고 계속 끊임없이 관리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는 그런 유한하고 번거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고통과 육신이 있는 삶, 처음과 끝이 있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소설 마지막 장면도 철이가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로봇으로 태어나서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영원불멸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한된 육신을 물려받고 인간으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할 만하게 써놨거든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굳이 저렇게 질병이 만연한 인간의 육신으로 되돌아갈까? 그러니까 읽으면은 충분히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철이가 죽는 것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말이 엄청 슬퍼. 왜냐면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든 이야기에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이 우리의 삶, 인간의 삶에도 처음과 끝이 있죠. 태어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끝을 낼 수 있는 건 각자 자신밖에 없어. 각자 자신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철이도 끝이 없는 영원 불멸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인간의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죽음으로써 끝을 낸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직접 주체적으로. 그 일련의 과정이 되게 슬펐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스토리 중심의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하고 좀 난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책은 뭐 철학이나 사색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되게 감명 깊게 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체도,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준으로 여성적인 문체, 남성적인 문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김영하 작가의 소설 문체는 굉장히 남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세. 글의 힘이 세.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와.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 오직 두 사람, 그 책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 다른 소설에 비하면은 이 책은 뭐 거의 내용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설 청정구역이야, 이 책이. 근데 이제 빛의 제국이나 다른 책들을 읽으면 수위가 세거나 적나라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또 문체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독자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은 뭐 불편한 내용이 거의 없다. 왜냐면 소설 자체가 워낙에 이제 좀 진지해가지고 그럼 뭐 불편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래 얘기했는데 이 두 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작별인사도 엄청 좋은 작품이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발랄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 책을 고르겠습니다. 자, 여행의 이유 대 검은 꽃.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죠. 여행의 이유는 한 2020년도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에 큰 흥미를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여행에 미쳐 있잖아요. 그냥 버는 돈을 족족 거기다 쓰잖아. 그래서 이 제목대로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왜 좋아하는 것인지 그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은 왜 일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여행을 다녔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다 읽고 나면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여행이 쭉 떠오르면서 좀 자기와의 대화가 깊이 있게 오고 갈 것 같고, 또 반대로 여행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읽으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여행을 좋아하는지 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그 다다다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일다를 좀 닮았어. 왜냐면 일다는 소설책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책 자체가. 김영하 작가가 이제 평생을 소설 덕질을 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소설 덕후 입장에서 쓴 거야, 소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설을 왜 읽는지, 특히 나 같은 소설 덕후들은 왜 이렇게 소설에 열광하고 소설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자기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또 김영하 작가가 소설 덕후기도 하지만 여행 덕후야. 실제로 20대 때는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여행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행 덕후야.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쏟은 시간과 노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우선 첫째로 작가이고 두 번째로는 여행자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 덕후니까 소설 덕후로서 일다를 냈고, 여행 덕후로서 여행의 이유를 낸 거야.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 책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여행자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너무 흥미로워.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이겁니다. 우선 오디세우스가 진짜 안 끝날 것 같았던 트로이 전쟁을 끝냈어. 이제 승리로 이끈 거죠, 트로이 전쟁을. 그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고향이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향길에, 고향 가는 길에 산전수전 뭐 있는 일 없는 일 다 겪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오디세우스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귀향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오디세우스 혼자만 귀향하는 건
아니고 전쟁 끝나고 이제 몇 명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랑 같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이제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섬에 며칠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섬에는 괴물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괴물을 처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자기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이고 또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이니까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래. 그러니까 괴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생뚱맞게 자기네들 사는데 쳐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자기를 대접하라 뭐 이따위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괴물들이 하루에 한 두세 명씩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잡아먹어요. 그 오디세우스 일당은 꼼짝 못하고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 일당이 어떻게 탈출하냐, 그 양 배 밑에 숨어가지고 어릴 때 부모님 몰래 새벽에 나가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완전히 숨긴 채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출에 성공하고 서서히 섬이랑 멀어질 때쯤에 괴물들한테 도발을 합니다. 큰 소리로 괴물들을 농락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이제 완전한 자기 신분을 밝혀. 자기 이름은 오디세우스고 뭐 이렇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네들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사실은 내가 한번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합니다. 도망치면서. 근데 그 괴물들 아빠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이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뭐 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여행자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우선은 오디세우스가 자기 부하들이랑 낯선 섬에 정박하게 되고 며칠 동안 머무니까 그것 자체를 일단은 여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여행지에 도착해서 괴물, 즉 원주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 아저씨처럼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극빈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여행지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행지에서 많고 많은 여행자 중에 한 명의 여행자가 아니라 좀 스페셜한, 좀 썸바디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파국이었죠, 파국. 오디세우스는 여행지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했고, 이제 그래서 원주민인 폴리페모스가 화가 났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부하가 잡아먹히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행지에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여행지에서 썸바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오디세우스 일당이 그 섬에서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양 배 밑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숨긴 채 폴리페모스의 눈에 안 띄려고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자기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여행지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지우고서야 그 섬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영하 작가는 이제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게 여행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뭐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여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익명의 한 사람으로서 노바디가 돼야 된다, 썸바디가 아니라. 저 오디세우스 봐라, 여행지에서 썸바디가 되려고 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냐. 여행자의 윤리는 철저하게 노바디 정신이다. 뭐 죽여주죠. 그죠? 어떻게 고전문학 작품에서 이런 내용을 캐치할 수 있을까? 참 그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그런 능력 있으면 맨날 고전소설 읽겠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 책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영하 작가가 한 번은 뉴욕에서 4년인가 5년인가 한번 살아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한 아주 복잡한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도 보고 또 서로 갈등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여행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사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뉴욕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또 미국 사회를 다면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그 나라에 오래 살면 어중이 떠중이 겁만 도는 거야. 이 나라 시민들은 격렬하게 사회 문제에 싸우고 다투고 시위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을 두고 김영하 작가는 그림자가 없이 살아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 책은 검은꽃이네요. 검은꽃은 조선인들 순환을 다룬 작품입니다. 1905년에 조선인 몇백 명이 멕시코 애니킨 농장으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일당으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 일당으로 하루 식비랑 그 숙소비를 그 일당으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숙소비랑 식비를 제하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로 갔던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부자 되려고 희망을 품고 멕시코에 왔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거지가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당연히 도망을 가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선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가는데 대부분은 잡히죠. 이제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 멕시코인들은. 그러니까 멕시코 지주들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다 잡아내요. 그 도망갔던 조선인들 다 끌고 와, 다시 일시켜 채찍으로 때리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조선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멕시코 농장에 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야. 그 노동계약 기간은 한 4년 5년 됐던 거죠. 도망갔던 조선인들 잡아오면서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눈앞에 딱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예 계약서가 다시 일시키기 위한 멕시코 지주들의 명분이었죠. 그래서 다시 잡혀온 조선인들은 다시 일하는 거야. 채찍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 황제가 우리의 처지를 알고 이 상황을 얼른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구한말의 대한제국은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조선인들은 조국을 잊지 않았지. 왜냐면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조선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에 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이 1905년에 떠났는데 계약 기간이 5년이잖아.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191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선이 1910년에 일본한테 국권 피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나라가 없어.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무국적자가 돼 있네? 국적이 없어, 국적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멕시코는 내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혁명이 일어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 멕시코도 엄청 혼란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당시 거기에 있던 조선인들은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거죠, 답이. 그 내전에 휘말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 작품은 절반 정도는 멕시코에서 쓰셨대요. 취재차 이제 멕시코에 가셨는데 그 간 김에 거기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에네켄 농장에 가보니까 당시 일했던 조선인들의 흔적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래서 참 이 책은 그 초반부는 읽기 힘들거든요. 초반부는 읽기 힘들어. 왜냐면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소설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 초반에는. 한 50페이지, 60페이지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몰입감이 생기면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 책은 그런 책이고, 그래도 저는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의 이유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여행자 대 퀴즈쇼. 하이델베르크 여행자는 그 여행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죠. 두 번째 시리즈는 김영하 여행자 도쿄입니다. 이 책도 이제 목차 첫 부분에는 단편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여행자 도쿄랑 마찬가지로 밀회라는 단편소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고.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여행자가 조금 아쉬운 게 그 단편소설을 빼고 나면은 글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 단편소설이 내용이 좀 우울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마지막에 자살하고 그래. 그게 주인공이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뭐 자살하고 좀 우울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문체도 되게 동화적이야. 그러니까 했습니다 채로 모든 문장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존댓말이야. 누군가한테 공손한 어투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글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체 때문에 더 우울해, 이 소설의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그 우울한 소설이 이 책 첫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도 뭔가 이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음산하다. 그래서 이 표지가 이 책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지 보면 뭐 흑백 사진의 분위기가 무겁고 좀 을씨년스럽죠. 그 책 첫 부분에 단편소설만 다 읽으면 뭐 책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다람으로 후루룩 그냥 뭐 메밀국수 마냥 그냥 쫙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행자 도쿄에 비해서는 아쉬웠다. 왜냐면 여행자 도쿄를 읽고 나서 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비교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뭐 그렇고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마음은 좀 무거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퀴즈쇼네요. 퀴즈쇼는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이게 20대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 이게 사실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계층만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20대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되게 현실감 있게 잘 묘사한다. 그리고 20대들은 좀 대체로 연애가 좀 어수룩하지 않습니까?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수룩한 모습도 주인공한테 많이 보이고 성격도 좀 우유부단하고 또 그 책 읽는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그 지적 허영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참고로 주인공은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이 주인공이 종합 선물 세트야. 그러니까 20대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들 있잖아요. 안 좋은 부분들, 젊어서 좀 모난 부분들, 이 주인공이 다 들고 있어. 근데 애는 착합니다. 참고로 애가 나쁜 애는 아니야. 이게 책이 또 긴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찌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요. 그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주인공한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외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라고 계속 부릅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에 가서야 외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죠. 그렇게 외할머니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이 주인공이랑 외할머니랑 잘 살아갑니다. 평화롭게. 그렇게 쭉 평화롭게 살아가다가 외할머니도 나이가 찬 거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주인공 나이가 20대 중반이거든요. 그 외할머니의 죽음,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왜냐? 모든 일들이 외할머니의 죽음으로부터 기인해.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는 주인공이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 외할머니는 항상 용돈을 많이
줬고 또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이 돈이 많구나, 할머니 돌아가셔도 별 문제 없겠다, 태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뼈아픈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물질적 풍요로움은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냈던 빚이었다. 모든 게 빚이었어. 빚. 할머니가 이때까지 대책 없이 빚을 내서 과소비를 한 거였어. 그럼 이제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주인공이 갚아야죠, 그죠? 아, 졸지에 궁지로 몰린 우리 비운의 주인공, 피 끓는 청춘 김민수는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것인가? 팜팜팜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뭐 예상하셨겠지만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고시원 생활도 하고 뭐 집도 뺏기고 그럽니다. 그러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강렬한 마찰음이 이 소설엔 담겨있다. 아, 그리고 이 소설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김영하 작가가 이 소설을 어디서 썼느냐? 문학동네 반품창고에서 썼대요. 반품창고는 말 그대로 뭐 사람들이 책을 잘못 시키거나 아니면 뭐 책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반품을 하잖아요. 그 책을 반품을 하면 가는 곳이 반품창고예요. 그래서 글 쓰다가 이게 고개를 탁 돌리면은 자기 책이 반품되고 있어. 그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이 퀴즈쇼라는 걸작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 책이 엄청 매력적인 게 일상의 어휘, 일상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고급진 문장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런 책들을 보면 되게 쉬운 어휘로 문장을 우아하게 구성해놨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가 있다? 글을 읽는 맛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원래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이 자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더 공감이 가고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젊으신 분들이 읽으시면은 더 큰 위로와 공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는 점은 그 소설 후반부에 가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거든요. 그때쯤에 유리라는 남자애가 등장하거든요. 그 유리의 성격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한바닥이야, 한바닥. 거의 한바닥 못 미치게 유리의 성격을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그게 한 문장이야. 그 한 문장이 엄청 긴 거지. 그런데 원래 글은 단문을 위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업 작가들은 한 번씩 이렇게 테크닉을 걸거든요. 이 기술을 걸어. 김영하 작가도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면 한 번씩 장문이 나오거든요. 엄청 긴 문장이 나와. 근데 그럴 때는 칼을 갈고 갈아서 필살기를 쓰는 거야. 그 작정하고 그냥 글을 적는 거죠, 거기서는. 이번 책에서는 유리의 성격을 묘사하는 대목이 필살기였다.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아, 그래서 이 책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래서 퀴즈쇼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잇 때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포스트잇은 좀 오래된 책이죠. 에세이인데 이것도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글의 호흡이 엄청 짧아요. 글의 주제 하나하나가 엄청 잘게 쪼개져 있어. 잘게 쪼개져 있는데 각각 할당된 게 몇 바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변명일 수도 있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지나가듯이 이제 노래나 영화 같은 걸 언급하는데 이 책에 나왔던 노래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뭐 그 정도가 아닌가. 아, 그리고 작가 소개란에 김영하 작가님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옛날 사진. 아마 주황 색깔 표지의 책이 초판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옛날 사진이 붙어 있는데, 아, 우리 작가님이 옛날엔 이런 모습이셨구나.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다음 책은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 책은 단편집이죠.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단편이 있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딴 겁니다. 이제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단편이 비상구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왜 기억에 남냐면 이것도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나오는 한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그 저속하고 더러운 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애초에 주인공이 양아치야, 양아치. 왜 이제 한국 영화도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상구 이 단편이 그래. 굉장히 이거 뭐 말만 하면은 뭐 그냥 더러운 말들이 뭐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도 영화화 됐어요. 근데 이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김영하 작가한테 연락이 온 거야. 김영하 작가 작품 몇 개를 각색해서 상영하고 싶은데 좀 뭐 괜찮겠냐 뭐 그런 연락이었거든요. 뭐 김영하 작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그 영화제에서 심사도 보셨거든요. 원작자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각색되는 영화 중에서 비상구가 있었던 거야. 김영하 작가는 이제 거기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소설 내용이 워낙 상스럽기도 하고 또 욕도 많이 나오고 야하기도 하니까 이 전 국민의 축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내용의 영화를 상영한다? 그 원작자가 본인이니까 이 진땀이 흐르는 거지. 굉장히 낯뜨겁기도 하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작품을 각색하는 영화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 이전 작품
작품들을 보니까 제목이 엄마는 창녀다, 아버지는 개다, 막 그런 영화들을 찍은 거야. 와, 얼핏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창녀다, 아버지는 개다를 찍은 감독님이 비상구를 각색한다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그 소설에 굉장히 낯뜨겁고 적나라하고 막 야하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김영하 작가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부터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제발 그 장면만큼은 안 된다, 제발 거기만 그냥 넘어가라 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 소설 속의 장면들만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 안타깝게도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감독님이 이상호 감독님인데, 김영하 작가가 이분이랑 얘기하면서 검은꽃의 모티브를 얻었대요. 이상호 감독이랑 얘기하다가 이상호 감독이 먼저 얘기했대요. 뭐 1905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뭐 훗날에는 검은꽃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간이 된 거죠. 여튼 그렇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 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출대 오빠가 돌아왔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이 소설집에 오빠가 돌아왔다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 제목을 따서 이제 이 책 제목이 오빠가 돌아왔다가 됐는데, 저는 의외로 단편 소설 오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좀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각색이 많이 됐어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과거 손석희 앵커 JTBC 앵커 브리핑이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 던진 파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저는 이 단편집의 다른 작품들을 좀 더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너의 의미, 이사 뭐 이런 작품들이 좀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제목대로 주인공들이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파트로. 그런데 이사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삿집 센터 직원들을 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삿집 센터 직원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집에 왔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어. 너무 무례해.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열어서 맥주를 마시지 않나, 막 집에 귀중품들은 다 깨트리고 막 쇼파는 스크래치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주인공이 아끼던 가야시대 토기가 있어요. 물론 불법적인 경로로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신신당부하거든요. 이건 귀중한 거고 비싼 거니까 조심히 들고 가야 된다,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가 끝나고 그 직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주인공이 가야 토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 뒤져요. 다 뒤지는데 1층에서 찾았어. 다 깨져 있어. 그러니까 깨져 있는 파편들만 이렇게 여기저기 산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삿집 센터 직원 중에 한 명이 저 위에서 그걸 던진 거야, 1층으로. 그 주인공은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신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 이 가야토기를 자기도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거거든. 담배 피고 있는 학생이 담배 피고 있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으면 그 때린 사람을 신고 못하죠. 신고하면 자기가 담배 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단편소설 이사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너의 의미라는 작품인데, 주인공이 삼류 영화 감독이야. 근데 이제 일에 있어서도 삼류인데 인성도 삼류야. 이 사람한테는 뭐 윤리가 없거든요. 특히 성에 관련한 윤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뭐 예쁜 여배우들 캐스팅하면 뭐 궁극적으로는 잠자리를 가지는, 물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죄책감은 전혀 없죠. 뭐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이게 또 여배우들도 여기서는 조금은 영악하게 나와요. 왜냐면 삼류 영화에라도 출연하는 게 좋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가벼운 관계라도 볼품없는 삼류 영화 감독이랑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류 영화 감독도 그렇고 그 삼류 영화 감독이랑 가벼운 관계를 맺는 여배우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교환 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감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도 실패하고 저 영화도 실패하고 하도 실패하는 게 많아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이 너무 괜찮아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걸 좀 영화화해도 괜찮겠냐,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써달라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 영화 감독은 이 소설가가 자기한테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그냥 늘상 자기가 대했던 여배우처럼 대한 것뿐이야. 일로서 만나서 스치듯 잠자리만 좀 몇 번 가지고 그런 단기성 관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막 사랑 고백을 막 하거든요. 이 남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리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나는 지금 너랑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벼운 관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랑만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소설가는 그래도 좋대. 왜냐? 그것도 뭔가 예술가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은 이 여자를 내칠 수가 없어. 왜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를 섭외했는데, 그럼 뭐 남녀 문제, 러브 문제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망친다? 뭐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로 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시나리오를 적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고 자기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내치자니 이 여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아, 이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딜레마. 그래서 이 깊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이 베란다로 나가서 혼자 쓸쓸하게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 장면이죠. 담배를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피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뜻하게 포옹하는 거야. 그러면서 귓속말로 속삭여. 자기를 뭐 영원히 사랑한대. 그러고 딱 소설이 끝나거든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아, 뭐 그래서 이 단편집은 뭐 이사처럼 불쾌한 단편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호출은 김영하 작가님 첫 번째 단편집이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단편은 거울에 대한 명상.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나중에 주홍글 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그 불륜하는 두 남녀가 한강변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라? 저기 폐차가 있네. 폐차가. 그래서 이제 호기심 삼아서 이제 폐차로 다가가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요. 그 근처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한겨울이라서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서 그 한강변 그 두 남녀가 걸어 다니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없었어. 그 인적도 드문데 폐차가 있고 트렁크도 열리니까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남자가. 그 남자가 들어가니까 여자도 장난삼아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문을 안에서 확 닫았는데 어라? 문이 안 열리네? 안에서 이제 10분 20분 동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이제 트렁크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근방에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이때 날씨는 겨울이야. 한겨울.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날은 점점 추워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 상황이라면 사방에서 포위된 거죠. 아주 뭐 그냥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공간은 불편하고 뭐 트렁크는 절대 안 열리고 근처에 사람은 없고 해서 둘은 점점점 그 죽음을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여.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솔직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남자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죠. 자기 아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트렁크에 같이 갇혀있는 이 여자가 아내의 애인이었다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둘이 이제 뭐 성관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읽어도 되게 신선해요. 굉장히 잘 썼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 하나하나가 다들 뭔가 퇴폐미가 있어. 그게 이제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모르겠으면 전 다 읽고 나서 드는 느낌이 뭔가 이 퇴폐미가 있다. 타락했는데 아름다운 타락.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또 철학적이야. 그 술로 치면은 독한 술을 마시는 느낌. 그런데 숙취는 없어.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이제 이 두 책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오빠가 돌아왔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책 월드컵을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한 거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름대로 뭐 괜찮은 컨텐츠를 들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